사이트나 웹 서비스나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까지 IT 쪽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해도가 좀 높으실 텐데 그냥 뭐 행정이나 사무하셨던 분들은 그런 웹 서비스 구조 자체가 잘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외에는 계속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크게 AI 챔피언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문서 컨텐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 및 서비스 개발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어제 LLM,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LLM이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없는, 손발이 잘려 있는 상태에서 LLM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어제 우리 같이 계셨죠? 예, 그래서 LLM이 웹 서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해당 PC의 OS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 개발할 때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려면 내가 만든 간단한 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간단한 웹사이트 같은 페이지에다가 AI, LLM을 붙여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LLM이 에이전트를 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LLM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챗봇만 되는 거죠. 챗봇만.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에이전트가 되려면 챗봇이 들어오면서 그 챗봇이 외부에 있는 웹서치, MCP, API, DB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작동을 해야 실제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첫 번째로 기초 사용하시는 분들, 리터러시 수준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에이전트의 어떤 개념들을 같이 물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챗봇, 스킬이나 뭐 여러 가지 붙어 있는 손과 발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웹 서치를 제가 물고는 있었는데 요거요. 요거죠. 요거는 웹 서치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줌잇이었습니다. 줌잇. 일반 강의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나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말에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줌잇을 이제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 서치 툴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럼 LLM만 있는 게 아니라 LLM이 웹 서치 툴을 물고 들어온 상태에서 사용자하고 대화하는 건데 이것도 말고 LLM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했더니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정리된 문서를 갖다가 넣으면 LLM이 잘 정리해줬죠. 그거는 바깥에 있는 뭐 MCP나 뭐 스킬이나 그다음에 웹서치 툴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LLM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결과물을 흩어져 있는 걸 막 주면 얘를 논리 정연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LLM이 잘한다. 그다음에 양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로 뒤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글처럼 적혀 있는 양식을 LLM에다 넣으면 LLM이 표로 잘 만들어준다. 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찾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5번부터 계속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준비되신 분 쏘세요. 네, 쏘세요. 말씀하세요. 자,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자, 뭘 잘하던가요? 랭귀지 모델이. 여러분들 써봤을 때. 네? 아, 언어 간의 번역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언어 간의 번역. 이 언어 간의 번역은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뭐, 말 그대로 국가 언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어의 번역도 있을 수 있죠. 이 인간과 기계어의 번역은 누가 잘해줍니까? 아, 인간과 기계어의 번역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 녀석이. 예. 왜냐하면 사람의 자연어로 던지면 그 AI가 기계나 디바이스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언어 간의 번역 좋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기억 안 나실까 봐 맞춤법 검사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아무도 검증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한 거를 국어사전을 학습했는지 기본적으로 국어사전 학습했겠죠. 예, 그 114조 개의 단어 안에 국어사전이 안 들어있다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지금 찾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가 다 실습 모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LLM에서 확장된 에이전트 모델을 쓰기 전에 AI가 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메일 주소에서 날짜와 시간만 추출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정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가 없어도. 그렇죠? LLM만 가지고, 랭귀지 모델만 가지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LLM만 가지고 하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죠. LLM은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다른 구성 요소와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말을 잘 만들고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읽는 그런 녀석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30개 만들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문장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장 분류를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에이전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민원 분류를 하는데 이 민원은 어떤 부서에다가 던져야 될까? 그렇죠? 다만 이 분류를 할 때 분류 기준을 같이 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문장 하나만 10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챗GPT한테 여기다가 여기 챗 모드로 하셔가지고, 자, 가상의 대한민국 지자체 민원 게시물 10개만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동안에 생각하세요. 30개 채우자고요. 이거 카톡으로 딱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실습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지금 제가 문장 분류를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민원 분류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원래 데이터가 있겠죠. 문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글들을 그대로 챗GPT한테 던져 놓겠죠. 그러면 분류 기준을 잡겠습니다. 분류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분류 기준 뭘로 할까요? 예를 들면 어 중요 민원, 중요 민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교통, 그 다음에 생활, 재해 안전, 그 다음에 경제, 기타, 이걸로 분류해줘. 10건을. 우리가 그 AI 서비스 만들면서 민원 분류해주는 서비스 많이 만드시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근데, 어,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저기 위에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이 5개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줘라고 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그 AI 공공 서비스 뒤에 숨어 있겠죠. 우리가 LLM한테 문서를 이렇게, 문서를 딱 넣으면 민원 문서가 LLM한테 들어가서 LLM은 뭘 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겠죠. 시스템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선행하는 프롬프트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LLM이 먼저 확인하고 적용해주는 프롬프트예요. 그럼 미리 거기다 심어 놓는 거죠. 내가 어떤 문서를 넣으면 그 문서에 대해서 5가지 문서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라 라고 이렇게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 문서만 딱 넣으면 문서랑 내가 심어 놓은 프롬프트가 합쳐져 가지고 LLM 말을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내뱉어 주는 게 이런 형태로 이제 내뱉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뭐 에이전트 다 필요 없이 LLM만 가지고 이런 분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셨나요? 그냥 막 던지셔도 돼요. 브레인스토밍인데요, 뭐. 아, LLM으로 다루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메타 프롬프트죠. 자, 메타 프롬프트는 같이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글의 표현을 잘 바꾼다. 제가 메일 쓸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막 메일에 감정을 담아갖고 얘기해요. 나 진짜 너무 열받는데 막 이러다가 최대한 이 내용을 공손하게 적어줘. 그러면 이제 공손하게 적어주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그래 표현을 잘 바꾼다. 문학적 표현이라든가 뭐 공손한 표현이라든가 뭐 격식체라든가 바꿔주고요. 9번이 굉장히 선생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9번은 꼭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메타 프롬프트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프롬프트의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예전에 2022년도부터 그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잔재들이 많아요. 프롬프트에 뭐 COD 기법, 뭐 CED 기법, 뭐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 필요 없이 메타 프롬프트 2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버전입니다. 객관식 버전. 자, 객관식 버전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절대 이미지 먼저 그리지 마. 내가 대충 그리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객관식 십지선다형으로 선다형 5문제로 내 이미지를 구체화해줘. 구체화가 되면 전문 포토그래퍼의 카메라 설정 항목 십지 선다형 쉽게 풀어서 10문제 내줘. 내가 답변 다 하면 그 이미지를 그리고 전문 디자이너로 갈까요? 디자이너. 내가 답변 다 하면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프롬프트를 줘.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5.5의 중간으로 그냥 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얘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메타 프롬프트를 쓸 때 객관식으로 요즘에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한테 코딩 명령을 날리거나 아니면 내가 문서 작업을 할 때는 그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역질문을 던져요. 요즘에는 스킬을 잘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더 특히나 그렇겠지만 내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쓸 때 너무나 헐고운 그러니까 제로샷처럼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만 던지면 클로드가 마음대로 플래닝을 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역으로 질문 한 3문제 정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게 내가 안 다뤄본 분야일 때 내가 포스터를 그려야 돼. 이미지를 그려야 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그 메타 프롬프트 아까 말한 대로 LLM에게 LLM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충 그리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요거 한번 써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이 프롬프트는 거기에 단톡에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저한테 사실 이게 이 첫 채팅창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냐면 LLM을 우리는 지금 챗봇으로 LLM을 만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LLM을 못 만나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GPT스나 제미나이 잼즈나 나에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낼 때 사용자가 내 챗봇을 쓰는데 그 챗봇에다가 무슨 주문을 걸어놨는지 못 보게 해놓고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읽고 실행하기 전에 내가 심어놓은 프롬프트를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챗GPT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서비스를.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프롬프트가 숨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용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사용자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작은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어떻게 해놓은 거죠? 미리 가스라이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대충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그리면 너는 이런 식으로 답해 하고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제가 이해가 되는 줄 아니까. 예.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챗봇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우리만의 프롬프트가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LLM을 배우고자 하는 거는 AI한테 검색처럼 쓰지 않고 AI한테 답변을 다 의존하지 않고 LLM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지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하고 업무 자동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때 AI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에 의해서 LLM을 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챗봇에서 이걸 보는 거지만 사용자들은 여기서부터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뒤에는 무슨 시스템 프롬프트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다만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클릭 한 번에 100줄 프롬프트, 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충 말해도 전문가처럼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용자들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다 뭘 숨겨놨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숨겨놨다. 그죠? 그럼 사용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데도 그 사용자에 던진 질문은 그냥 바로 AI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야, 그 30명이 AI 강의 듣고 있는 그 이미지 그려줘 라고 딱 던지면 그 프롬프트가 어디로 갑니까? 얘하고 합쳐져 가지고 LLM한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서비스 만든다고 할 때 이 시스템 프롬프트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자들이 내가 만든 챗봇을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길어지면 일종의, 이게 지침이잖아요. 지침. 이게 예전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거 대신에 문서를 몇 장 넣어주는 거죠. 이걸 아까 어제 뭐라고 했죠? 스킬을 넣어놔도 되죠. 스킬 넣어놔도 되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와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컨텍스트를 미리 넣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챗봇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왜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구축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관에서 만든 레그 챗봇 시스템도 문서를 찾아가지고 LLM이 답변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중간에 그 용역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걸어 놓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대답 외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침들을 막 올려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답변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프롬프트다. 근데 저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다 개방된 환경에서 이렇게 메타 프롬프트, 우리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여지는 챗봇에서 어, 던져주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이미지, 한국 공공 직원 20명이 AI를 강의장에서 공부하는 모습. 근데 이것만 그리면 프롬프트를 이제 얘가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문법에 정해져 있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AI를 움직일 수 있게끔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의 핵심 용도는 무엇인가요? 객관식으로 하면 주관식으로 프롬프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강의하실 때는 어떻게 써라로 주관식으로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메타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끄집어내게끔 하시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핵심 용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게 객관식이나 드롭다운 버튼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선택하게끔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뉴스 보도용 사진으로 할게요. 5번. 강의작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고요. 경우의 수를. 그렇죠? 노트북이 설치된 따뜻한 목재, 미래적인 스마트, 다소 오래됐지만 현실적인 공공기관. 8번. 교육생 20명은 무슨 모습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못 떠올린다는 거죠. 사람은 인지적으로 회상과 재인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회상과 재인이 있습니다. 회상은 뭡니까? 회상과 재인은 다 기억을 떠올리는 인지적 활동이거든요. 회상은 아무 힌트 없이 떠올리라고 할 때예요. 아무 힌트 없이. 너 7월 13일 날, 작년 7월 5일 날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법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의는 뭐냐? 우리 범죄 수사 기록에 많이 쓰시겠네요. 7월 5일 날, 너 그날 그 빨간색 운동화 신고 온 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 운동화 신고 온 날, 무슨 뭐 한 날, 그거 있잖아. 그때 뭐 했어? 라고 하면, 그날 이렇게 떠올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어렵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종의 교육학적인 내지 심리학적인 이유를 좀 더 같이 살을 붙이면서 메타 프롬프트를 객관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